안녕하세요. 채널 전투정보실의 더빙을 맡은 레몬이입니다. 무기대백과 콘텐츠를 시작한 뒤로 일본 무기에 대해 다뤄달라는 요청을 끝없이 받았는데요. 그만큼 일본산 무기들은 상당한 화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산 무기들은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일본 무기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성능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가격과 현대의 전장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 그리고 제작 후 개량이 되지 않아 성능이 개선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무기들은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 무기대백과에서는 일본 무기들은 왜 안 좋은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일본 무기에 대한 악명은 20세기부터 자자했습니다. 아리사카 소총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준수한 성능을 가진 라이플로 평가되었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는 타국의 주력 소총과 비교하여 아리사카 소총의 파워가 떨어지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자살권총이라는 무서운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남부권총은 자살용 권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들고 다니는 것이 자살행위라는 의미로 붙여진 별명입니다. I'm clearing this awesome malfunction. 격발 시 총이 폭발하는 일도 잦으며 멀쩡한 권총을 홀스터에 넣고 뛰다가 허벅지에 총이 격발되는 일이 있을 정도로 안정성이라고는 한없이 제로에 수렴하는 희대의 망작입니다. 총기 역사에서 손꼽을 정도의 망작인 남부권총의 후광 때문에 잘 알려지지 못한 비운의 망작 90-40 권총 역시 불안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권총의 측면에 충격이 가해지면 격발이 될 정도로 충격이 약하다고 합니다. 일본은 기관단총에 있어서 전패에 가까운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100식 기관단총에 근거리 자동화기인 기관단총에 어울리지 않는 장거리 조준기와 양각대를 장착했습니다. 양각대를 장착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총기 측면에 탄창을 삽입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탄창 쪽으로 쏠려서 양각대를 사용해도 불편한 것이 그야말로 안습하죠. 당시 일본은 세계대전을 치를 정도의 공업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10 기관단총은 기관단총과 어울리지 않는 정밀한 장거리 조준기와 양각대까지 부착하여 생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로 대량 생산되지도 못했으며 참호전 같은 근거리 교전이 잦던 당시 전시 상황에서 상당히 유용한 착검 기능마저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패배 후 일본군은 그리스건을 주력 기관단총으로 사용하다 1999년 자국산 미네베아 9mm 기관단총을 생산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안타깝기는 110 기관단총보다 더합니다. 미네베아는 간단한 구조와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 저렴한 마이크로 우지와 구조와 외관이 매우 흡사하지만 가격은 400만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높은 반동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머리판마저 없어 반동 제어를 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의 기관단총이 대테러전과 유인 경우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밀한 사격이 불가한 미네베아는 자위대에서도 도입을 거부했을 정도로 심각한 재앙 덩어리입니다. 현대의 일본군 화기에서 그나마 준수한 평을 받는 89식 소총 역시 문제점이 산더미입니다. 하나로 300만원이 넘는 미친 몸값을 자랑하며 가장 비쌌을 때는 89식 소총 한정에 하나로 400만원을 넘긴 적도 있습니다. 또한 양각대가 달리고 조정관이 우측에 달리는 등 현대전과 동떨어진 실전성 없는 설계까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기술력과 공업 능력에서 뒤처져서 그렇다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은 기술력과 공업력이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공업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이런 기술력과 공업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자동차와 카메라, 게임기, 백색 가전 등 수많은 분야를 잠식하여 세계를 쥐락펴락하였지만 유독 무기 분야에 있어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의 무기는 높은 기술력과 공업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좋지 않을까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포츠담 선언의 체결로 주권을 박탈당하고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주도하에 새로운 헌법을 작성합니다. 이때 작성된 초안이 이른바 메가더 초안이며 이 안을 기초하여 만들어진 개정안이 헌법으로 공표되었는데 이것을 평화헌법이라 부릅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은 전범국에서 주권국으로 격상되지만 평화헌법 구조에는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정권의 부인, 총 3가지 규범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61대에서 63대까지 총리 자리를 연임한 사토 에이사쿠는 1967년 무기수출 3원칙을 발표하는데요. 무기수출 3원칙에는 1. 공산권 국가의 무기수출 금지,
2. 유엔 결의에 의한 무기수출 금지국의 무기수출 금지. 3. 국제분쟁의 당사국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수출 금지가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뒤이어 66대 총리 대신 미키 다케오는 무기수출 3원칙에 몇 가지 원칙을 추가했습니다. 1. 3원칙 대상 지역의 무기수출 금지. 2. 3원칙 이외의 지역은 헌법과 외환 및 외국 무역 관리법에 의거하여 무기수출을 자제. 3. 무기 제조 관련 장비는 무기에 준하여 처리. 평화헌법에 의해 정규군이 아닌 소수의 자위대만 가지고 있음에도 무기 수출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니 무기를 만들어봤자 수요가 매우 한정적이라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군대가 자국의 이익과 각종 기밀사항으로 폐쇄적일 수밖에 없지만 일본군은 그 폐쇄도가 유독 심한 집단입니다. 정경 유착이 쉽게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격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죠. 무기 개발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결실을 맺는 산업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실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한 분야입니다. 개발된 무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개선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일본군의 무기가 실전성이 떨어지게 설계된 이유는 평화헌법으로 인해 일본은 교정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교리가 주로 외적인 침략에 방어하기 위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의 무기는 이런 군사교리에 맞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격소총에 양각대가 달려있다거나 총기의 조정관이 우측에 달려있으며 전차의 장갑이 전면에만 집중되는 등 방어에 특화되고 통제하기 용이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의 무기는 일본군의 상황에 맞게 최적화되어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실전성이 떨어지는 설계로 인한 비난은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을 크게 완화시켜 해외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가격과 실전성이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검증된 실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본의 무기를 선뜻 구매할 나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꿈도 희망도 없는 일본 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